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다시 봄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아침 공기도 무척이나 부드러운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낮에는 따뜻하고 밤이 되면 약간 추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지금은 공기질 깨끗하지만 밤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먼지 수치가 높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5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순간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됩니다. 오늘 전국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은 8.2도, 대전은 3.6도, 대구는 4.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SVB 사태, 국내 은행은입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충격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스타트업의 어떤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죠. 지난 40년 동안 그 역할을 해왔는데 16위권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은행이 파산 위기설이 돌자마자 한 이틀 만에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산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책임은 최고 경영진의 좀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판이 일종의 그 은행의 파산 사태를 불렀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이 외에 시대적 배경으로 꼽는 것이 SNS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워졌다. 이 부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산설이 돌자마자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뱅킹 등을 활용해서 물론 파산설 자체도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퍼졌고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한 55조 원가량이 한꺼번에 돈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도저히 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국내 은행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좀 다르다, 양호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고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앞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까지 겹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지금 안 미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 줄줄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산 한 16위 정도 되는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또 은행이 한 곳이 또 파산을 했어요. 이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만약에 은행이 쓰러지게 된다면 우리 국내 시장의 금융기관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피가 한 2%, 코스닥이 4%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한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국내 금융시장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금융권에서는 지금 디지털 뱅크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돈을 선불처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비은행 업종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자신이 여기에 투자한 금액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내 시장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오면 조마조마하죠. 네. 지금 뭐 이쪽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상비약 가격 인상입니다. 각 가정에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 상비약이 지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감기 걸리기도 무섭다 이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은 8정 가격이 최근 3,100원에서 3,600원으로 한 16%가 올랐습니다. 동화약품 액상소화제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가 올랐고요. 이미 구강청결제는 이달부터 14%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잇몸치료제, 금연보조제, 흉터치료제 등도 한 10%대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한 제품들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인상폭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다 오르고 있는데 네. 상비약까지 오른다고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에도 그러니까 상비약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원재료비도 올랐죠. 네. 이건 뭐 전 세계가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근데 물류비도 올랐죠.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물류비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건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약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 풍선 효과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정부가 보통 가격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가격 인상을 못하도록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 필수품에 해당이 되는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제약사가 스스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가격을 억지로 올리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을 상비약에서 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가격을 못 올리는 효과가 상비약 가격을 올리는 대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군요. 약값도 오르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주 69시간제 비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리의 말하고 또 노동부 장관의 말이 좀 달라가지고 어떻게 결정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한 서울대생이 69시간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대학생 인명 커뮤니티 서울대 게시판에 주 69시간을 옹호하는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69시간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글을 쓴 대학생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 52시간제를 탓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스토리를 언론이 쓰고 있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채워서 근무하고 야근도 한 이틀쯤 해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기껏 내놓은 해결책이 더 일하라는 것뿐이냐. 그러니까 사회 분배 체계의 문제는 없는지, 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짚은 다음에 주 69시간을 하든가 말든가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를 해야 주 70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다. 일을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엄청난 정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또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해당 글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서울대 그 게시판이잖아요. 네. 아마 그 대학생들은 잘 알 것 같고요. 대학 교수분들도 알 거예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서울대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니까 그 학생은 서울대생이 맞겠죠. 네. 네. 근데 서울대 내부에서도 학생들이 이 학생의 글에 대해서 대부분은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주 52시간을 일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사회복지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글을 누군가가 퍼가지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도 반응이 서울대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생이 이런 걸 올렸다고 하는데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생이 쓰면 보통 조용하게 지나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학벌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응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싫었는데 이번 글을 보니까 이런 반박까지도 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옹호하는 여론이 높다. 네. 그 대다수가 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서울대생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이 반응할 때도 비슷한 반응들을 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요즘에 MZ세대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탄력 근로가 가능한 또 필요한 분야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주 69시간 오히려 또 80.5시간, 90.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오히려 MZ세대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하라 이렇게 네.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재검토한다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모아놨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김세론 생활고 진짜였나? 사고 차량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주변 상권이 약 4시간 30분가량 정전이 되는 손해를 끼친 배우 김세론 씨는 최근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고 무명 시절 없이 데뷔하자마자부터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생활고라니 좀 의외이긴 합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청자분들이 찾아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김세론 씨가 과거에 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 생활 상황을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0년 21살이었던 김세론 씨가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때 당시 집과
차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당시 기준으로 43평형이 23억 원이었고 또 5천만 원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죠. 이 방송 이후로 김세론 씨 굉장히 뭐 요즘 말로 영앤 리치라고 하죠. 어린데 돈도 많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뭔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초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녔어요. 근데 3년 후에 벌금 2천만 원 낼 돈이 없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중이 이런 어떤 생활고 어떤 호소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런 비싼 주상복합, 외제차, 게다가 사고 날 때 또 그 당시에 차는 또 1억 원대 외제차였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사지 못하고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내놨냐면 그 당시에 방송에서 공개됐던 집 사실은 소속사 명의고 김세론 씨가 전세살이하고 있던 집이었다. 그리고 김세론 씨가 번 돈 다 부모님 사업자금, 가족의 생활비로 다 소진이 된 상태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이제 사고 여파로 인해서 이 소속사한테 지게 된 빚도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속사에 진 빚이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김세론 씨의 생활고가 거짓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김세론 씨가 앞서 홍교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근처 상권이 4시간 반 정도 정전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죠. 이 피해자 측,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에게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세 보증금으로 먼저 배상을 했는데 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는 배상액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도 소속사 돈, 이 나머지 추가로 들어간 돈도 소속사의 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론 씨가 이 소속사에서 선 배상한 금액을 현재 갚아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 김세론 씨가 배상을 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요. 아마 이 이전의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비슷한 선례를 봤을 때는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까지 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김세론 씨가 아까 보유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차량은 사건 이후에 처분을 한 상황이고 이 방송에서 공개했었던 그 20억 원이라는 그 43평형 아파트 이 부분도 소속사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곳에서 퇴거를 해서 현재는 월세에 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변압기 이제 들이받았잖아요. 요게 한 2천만 원 실제로 배상을 했고 가로수 금액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으면은 요게 한 10년 이상 된 나무다 그럼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배상을 해야 되고 가드레일 들이받으면 요것도 미터당으로 돈을 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전되면서 카드 결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던 이 업체 수인데 이게 지금 재판에 나온 그 숫자를 보면 57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30곳 넘는 것하고는 합의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로 많이 늘어난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2천만 원 나온 거지 뒤에 줄줄이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김세롬 씨가 변호사 선임은 그 6명? 6명의 변호사면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음 달 5일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런 해명이 나와도 대중이 아직도 정말 생활고 맞아 하는 게 변호사가 6명인데 10대 대형 로펌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근데 그중에 특히나 한 명은 정관 변호사라고 하죠. 대검 과장, 지검 부장검사까지 지낸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수입료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앞뒤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혹의 시선을 아직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김세론 씨 측의 변호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변호사의 수입료보다
신도보다도 낮게 그렇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 취재를 해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또 입을 모으는 것이 일단 지인의 속이기 때문에 실제 수임료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간 금액이 맞을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6명이라는 부분이 대중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 이 선임계를 낼 때 한 명과 이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들의 이름을 함께 넣는 게 보통 관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6명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 설명을 해줬었고요.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진 부분인데요. 네. 사실 아직 거짓 아르바이트 이 인증샷으로 구설에 오른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소속사가 없거든요, 김세론 씨가. 그래서 옆에서 정확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진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김세론 씨가 지난 11일에 지금 보고 계시는 SNS에 사진 3장을 올렸어요. 이 사진에는 프랜차이즈 이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앞치마를 착용한 김세론 씨가 마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뭔가 뭐 모자도 쓰고 이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진을 올렸어요.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은 김세론이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이 프랜차이즈 로고가 노출이 됐다고 했는데, 이곳에 또 기자들이 전화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 측에서 김세론 씨는 우리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까지 했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하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주부들의 아이돌 배우 강지섭 JMS 신도 의혹입니다. OTT에서 방영된 다큐로 시작된 후폭풍이 연예계까지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배우 강지섭 씨가 JMS 신도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JMS가 어떤 곳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최근 이제 여성 신도에 대한 성착취, 이 성폭행, 성추행 논란으로 지금 애초에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OTT를 통해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4명의 교주인데 그 중에 앞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정명석이라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목사 기존에 어떤 에서 이제 축출이 됐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의 교주입니다. 그 정명석의 이니셜 JMS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그 전에 이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해서 실제로 이미 재판받고 구속돼서 10년형을 살고 2018년 2월에 출소를 했었어요. 10년이나 살았는데 거기서 정말 당연히 멈춰졌어야 됐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홍콩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이 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또 이걸 고소하면서 지난해 10월에 지금 구속이 돼서 재차 구속이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배경 설명 드렸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강지섭 씨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강지섭 씨가 JMS? 여기 신도라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네, 강지섭 씨가 지난 12월 한 방송에서 이 자신의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옷방으로 보여지는 곳이었어요. 이때 예수 초상화가 보였는데, 이게 일반적인 예수 초상화가 아니라 JMS와 연관된 예수 초상화로 알려진 것이 굉장히 좀 유사했기 때문에 이 의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강지섭 씨가 SNS에 올린 글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3월입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몸이 있으면 행하라. 오늘은 나의 인생 멘토 되시는 선생님의 생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라는 글을 올렸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글이지만 이 해당 날짜가 이 정명석의 생일으로 밝혀졌고, 이 이후에 강지섭 씨가 JMS의 신도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이 붙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강지섭 씨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소속사 측에서 이 관계자가 입장을 내놨어요.
4, 5년 전에 이미 탈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문제가 된 글이 2012년이잖아요. 11년 전이잖아요. 아니다. 그때는 그렇게 쓴 거 맞는데 4, 5년 전에 이미 탈퇴를 했다. 대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 같이 하자며 이렇게 접근해온 어떤 신도를 따라다녔던 건 맞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뭔가 교주를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탈퇴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어떤 의심, 의혹의 눈초리가 걷어지지 않자 강지섭 씨가 사실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 문제가 됐다는 어떤 예수초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예수초상화하고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찢는 영상을 올렸어요. 나 진짜 탈퇴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했는데 현재는 SNS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강지섭 씨는 왜 SNS 계정을 삭제했을까요? 일단 강지섭 씨 측에서는 SNS 계정을 이 폭파라고 하죠. 요즘 말로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지섭 씨가요. 제가 인터뷰했던 말과 진정한 마음보다는 자극적인 제목들로 인해 이 가족에 대한 욕설이나 공격적인 메시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가슴이 아프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몰라서 들어갔고 알아서 탈교했다라는 뜻인데 이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니까요. 이 강지섭 씨 같은 경우도 정말 몰라서 들어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이 계속 가해지는 것은 2차 가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가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오히려 탈교를 하고 싶어도 나도 저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탈교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교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애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배우 한가인 자녀들은 영재입니다. 배우 한가인 씨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에서 첫째 딸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영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며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소식입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영재 판정을 받았다. 비결이 부럽네요. 뭐랍니까? 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엄마들이 이게 제일 부러운 또 배도 아픈 일인데 이 한가인 씨가 팬들과 소통하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 딸 둘 다 영재 판정을 받은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면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준 것 같다. 아이들이 놀 때 즐기는 것도 책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읽는 것도 책이더라. 뭔가 하여튼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려면 이 보는 게 항상 책. 이게 휴식 시간이 된 것 같다. 요런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와,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을 본다. 믿기지 않는데 책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두 아이 다. 예, 87년생인 저보다 이 아이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들, 딸 모두 책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가인 씨 딸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고 차에 타서 이동을 할 때도 신문을 읽는 아주 이 활자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가인 씨 딸의 경우에는 한가인 씨가 책을 읽으면 못 따라갈 정도로 이 성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독을 하는데 심지어 그냥 수르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한 번 본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종종 문어체로 한가인 씨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멘트가 굉장히 생각에 남습니다. 엄마는 내 우주야 라는 말을 해서 한가인 씨가 막 심쿵한 적이 있다라고 자랑을 한 적이 있죠.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 엄마 아빠 휴대전화요. 휴대폰을 가지고 네. 막 하던데 이건 정말 부러운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어 천재인가 봐요. 40개월 그 즈음에서 한글, 영어를 익혔어요. 맞습니다. 이 한가인 씨도 딸을 키울 때 얘가 좀 똘똘하다 싶긴 했는데 40개월에 한글을 읽고 영어를 읽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어도 또 잘하는데 이게 무슨 한가인 씨가 막 선행학습 시키고 막 조기 교육에 막 이런 식의 엄마가 아니라 거의 방위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3개 국어를 해요? 인터넷 방송을 보고 아이가 그냥 스스로 흥미를 느껴가지고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익히면 3개를 아는 이런 아이여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아빠가 연정훈 씨고 엄마가 한가인 씨면 워낙 예쁘고 잘생겼을 거고 거기다가 영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인데 저 같으면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 한가인 씨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고민이 좀 있다고요. 네, 하나도 아니고 둘 모두 영재 판정을 받은 이 아이들의 엄마 한가인 씨의 고민은 바로
내 아이, 이 딸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그 흔히 말하는 막 그런 시건방진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엄마의 진지한 고민이었는데요. 이 한가인 씨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하지만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할지 사회성이 없다고 해야 될지 교우 관계가 좀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소규모로 학습을 하는 이 아이의 정말 딱 맞는 학교를 찾고 있다라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비 지출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가인 씨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유, 엄마들께서 다 고민하는 게 이 교육비 문제일 것 같다. 책에 보면은 이 교육비가 전체 수입의 30%를 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가만 보니까 30%를 넘어간다. 우리 같은 수입의 30%가 아니라 한가인 연정훈 씨 수입의 그러니까요. 네. 30%라는데 그러면 깜짝 얼마야? 놀라는데 그래도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한테 해줄 게 너무 많으니까 부모가 아껴 써야 되는데 이 균형감을 이게 유지하는 게 힘든 것 같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네, 뭐 한가희 씨도 엄마니까 걱정이 많겠지만 아이가 없는 저는 벌써 부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애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홍규 씨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거 차감도 혼자 생각한 거네? 예, 회장님. 조금만 손보면 바로 촬영 들어가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손볼 거 없이 훌륭해. 이 영화 차감도 혼자 만들어 보라고. 저 혼자서요? 아직 차 감독 혼자서 하는 건 무리입니다. 감독도 단번에 해내지 않았네. 내가 차 감독한테 기회를 주려는 게야. 이게 어떤 기회인지 잘 알겠디? 네, 회장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제를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일단 차 감독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네, 회장님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우물만 팔아 이런 말이 요즘 연예계에서는 무색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게 활동하는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희로애락을 안겼던 스타들이 영화에 푹 빠져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타주민 주제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입니다. 아니, 개감독. 개감독은 들어봤는데 그죠, 개가수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개감독은 뭡니까? 보통 개가수는 개그맨과 이 가수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의 합성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개감독은 말 그대로 개그맨으로 데뷔해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이잖아요. 그러면 개그맨 출신 영화 감독이 있고 아닌 분도 나온다. 이렇게 들리네요. 플러스 원이 있죠. 네.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지 눈코입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저는 처음에 손지창 씨인 줄 알았는데 손지창 눈이 씨 조금 눈이 더 크셔야 될 그죠. 것 같고. 저는 유재석 씨인데. 안경 때문에. 어떻게 뭐 이분의 유행어를 한번 들려드리면 좀 힌트가 될까요? 바로 알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오키오키 오키나와. 아시겠나요? 그거 들으니까 알겠네요. 알겠어요. 활동이 이제 개그에만 국한되지 않은 건데 영화 감독으로서의 행보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분은 각종 영화제에서 연출상, 신인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3관왕을 수상한 영화 감독이고요. 곧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 박성웅 씨 등 충무로에서 내노라 하는 충무로 배우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야, 최민수, 박성웅 씨를 진두지휘했다? 네, 최민수 만만치 않을 텐데. 힌트도 없어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분과 닮은 꼴의 스타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가수 박남정 씨죠. 씨인데
박남준 씨하고 씨와 닮았어? 묘하게 닮았다는 얘기인데. 힌트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차라리 모르겠어요. 저 힌트를 안 봤을 때 더 확실했었거든요. 더 어려워진 것 네. 같죠? 특히 오키나와.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 개그맨 박성광 씨입니다. 박성광 씨 맞아요. 얘기 들었는데 벌써 근데 메가폰을 잡고 감독이 된 지 1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12년입니다. 네. 2011년에 어떤 악플 문화를 소재로 한 욕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6년 뒤에는 그게 이제 그 욕을 독일 영화제 출품해서 호평도 받았었고 6년 뒤에는 영화 슬프지 않아서 슬픈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요거가 이제 홍규 씨가 말한 것처럼 연출상에 감독 데뷔상에 특별상까지 이게 3관왕을 차지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한 10년 넘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거 이거 아니고 진짜 제대로 개감독으로서의 어떤 이걸 차곡차곡 쌓아온 박성광 씨입니다. 박성광 씨 첫 연출작 단편 영화 욕은요, 해외에서 좋은 평을 받아 판권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박성광 씨가 받은 판권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1번 5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12,000원, 4번 500만 원입니다. 저는 4번. 판권요. 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영화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도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딱 떨어지는 숫자 나왔는데 하나가 12,000원이에요. 눈에 딱 띄죠? 답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근데 분들이 이게- 공부를 잘하죠. 아 근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12,000원. 아, 역시 이 방송 경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12,000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많이 잖아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영화 욕은 단 5분 분량의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광 씨는 개감독으로 변신한 지 12년 만에 첫 상업 영화 웅남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영화 웅남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정화 기자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어요? 웅남이? 네, 맞습니다. 어제 마침 우리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보고 왔는데요. 시사회에서 저는 초반에 굉장히 빵빵 터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박성광 씨의 첫 상업 영화 웅남이는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이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코믹 호흡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액션과 누아르까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섞여 있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줄거리 내용은 박성광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웅남이는 우선 먼저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됩니다. 좀 신박하죠, 시작부터. 근데 이 아이의 직업은 전직 경찰이에요. 근데 현재는 백수예요. 그러다가 국제 범죄 조직단을 소탕하는데 공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웅남이는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기까지입니다 했는데 웅남이 출연진 라인업도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누아르와 코미디를 넘나드는 이 박성웅 씨가 이 바로 웅남이 역할을 맡았고요. 거기다가 최민수, 여메란, 여메란 씨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이런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면서 이게 최강 라인업을 형성을 했어요. 사실 이 개그맨인데 충무로 대표 배우들을 진두지휘했다고? 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네, 근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상업 영화 감독이 되면서 탈모와 사타구니 염증이 올 정도로 부담이 그렇게 심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박성광 씨가 이제 영화 개봉 앞두고 홍보하느라고 이제 그 제작 보고에서 한 얘기예요. 이 내가 개그맨이라는 게 코미디 영화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무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영화에서 잘 안 되면 후배들이 이제 나도 개그맨인데 감독할래요 하는 후배들 앞길을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제가 개그맨인데 연출 얼마나 하겠어 이런 편견을 갖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질병은 여기 출연한 배우 이희경 씨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박성광 씨 머리에 이 원형 탈모가 머리가 이만큼 없는 거기다 사타구니에 염증까지 생기는 정말 감독은
배우 이정재가 하든 개그맨 박성광이 하든 아주 힘든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가 궁금한데 영화 감독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됐을까요? 네, 개그맨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면서 개그맨이 된 박성광 씨이기 때문에 다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성광 씨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습니다. 나는 시작이 개그맨이 먼저가 아니라 영화 감독이 먼저였다. 난 연출학도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연극 연출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입학 후에 개그 동아리에 푹 빠지면서 개그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그맨이 된 이후에도 영화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고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쓰는 등 이 감독에 대한 이 희망을 절대 놓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박성광 씨가 메가폰을 잡은 게 2011년이니까 벌써 12년이거든요. 그동안 근데 저는 한 번도 박성광 씨가 영화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알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우연히 박성광 씨를 이 술자석에서 만나가지고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밝히지 못한 그 심정을,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겁니다. 주변에서 비웃을까 봐 내가 감독한다는 얘기 못했다. 네가 연출한다고? 그거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너가 연출했어. 아이고, 그거 안 봐도 내가 대충 봐도 알겠다. 약간 이렇게 좀 가볍고 뻔한 영화겠지. 이런 또 편견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박성광 씨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졌다고 하네요. 네. 박성광 씨는 앞으로 어떤 영화 감독으로 불리고 싶대요? 네, 박성광 영화는 재밌다, 유쾌하다, 박성광만의 색깔이 묻어난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인 이 개그맨 출신이라는 이 직업 역시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양 직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박성광 씨의 첫 상업 영화입니다. 웅남이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다음 스타 얘기 만나볼까요?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어떤 스타일지 눈코 입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분은 저는 치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디디디디디디. 띠디디디디. 이분은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 이어 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힌 인기 개그맨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화 감독으로 대변신한 원조 개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원조 초통령이었다는 건데 네. 주로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개그맨 시절 1980년대에 원조 초통령이었었고요. 영화 감독이 된 후로 주로 SF 영화물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알죠. 바로 나오지. 예.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심영래 씨군요.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 개그맨 심영래 씨입니다. 네. 심영래 씨는 개그맨으로서도 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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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1982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심영래 씨, 아까 얘기한 이 띠리리리리 영국 캐릭터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88년, 89년 가장 인기 많은 개그맨 1위에 뽑히기도 했고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90년대에 있는 이 1990년에는 이 국내 연예인 소득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연예인 소득 1위는 1억 1,300만 원을 번 조용필 씨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배우 노주현 씨가 6,700만 원을 벌어서 2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1989년 심영래 씨는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1990년 국내 연예인 소득 3위에 링크됐을까요? 1번 6,500만 원, 2번 6,005만 원, 3번 6,050만 원, 4번 6,500원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거는 뭐. 문제가 답을 찾게 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실제자의 의도가 읽혀요. 2위가 6,700만 원이라잖아. 근데 여기서 6,005만 원, 50만 원, 500원은 아니죠. 6,500만 원 맞죠?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내놓고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심영래 씨는 당시 방학을 겨냥한 어린이 영화 영구 시리즈로 정말 큰 돈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네, 6,500만 원은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데 1989년에 번 돈이요. 이게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89년에 6,500 벌어서 1990년도에 이제 발표된 거에서 소득 3위였던 건데 198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어른들은 이거 좋아했어요. 드라마 사랑의 굴레에서 고두심 씨가 잘났어 정말 뭐 이거 했던 요 빠글빠글 머리로 요거가 어른들이 빠져 있었다면 어린이들은 영구와 땡칠이 빠져서 이게 극장 엄마 나 극장 데려가줘 막 이럴 때란 말이죠. 요때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였느냐. 짜장면 한 그릇이 990원. 시내버스 탈 때 요금이 160원. 그런데 이런 시절에 6,500만 원을 벌었다? 그랬구나. 아, 대단한 거죠. 네. 사실 저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전에 1986년에 우레메부터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서 심영래 씨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영구와 땡칠이 뒤에도 영구와 공육 쭈쭈, 티라노의 발톱, 파워킹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1999년에는 우리 또 많은 사람이 제목만 들면 아는 한국 SF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가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용가리. 지금 용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때 당시 제작비가 100억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했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99년에 이 개봉한 영화 용가리는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용가리의 위협에 맞서 싸우려는 용감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용 이 SF 영화인데요. 그동안 SF 외길을 걸어온 심영래 씨가 세계 극장가를 휩쓸겠다라는 야심으로 만들었는데 이 당시 총 제작비가 1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영래 씨요, 이 첨단 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심영래 씨의 노력에도 영화 용가리는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심영래 씨가 절치부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낸 SF 영화가 디워입니다. 이 디워라는 영화는 제작비가 수백억이 넘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제작 기간만 6년인데 그때 당시에 배급사였던 쇼박스가 밝힌 공식적인 이 제작비가 3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아니요 CG 개발비 보태면 뭐 700억 원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인건비나 이런 게 부풀려졌다 300억 원 이해할 수 있다 얘기는 많지만 적어도 진짜 많은 돈이 아주 들어간 그런 디워였는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까? 요즘처럼 그렇게 투자사 이런 게 그렇게 발달돼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심영래 씨가 개그맨 시절에 알게 된 기업가들을 찾아가서 제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해서 유치했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본인이. 당시에 디워가 관객 수가 제법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디워 이제 관객 수가 800만 네. 이제 넘어서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급사가 밝힌 300억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극장 한 명이 영화 보려면 7천 원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제작사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 저기 뭐 극장도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천 원 정도가 이 제작사한테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300억 원 이 제작비를 충당하려면 1인당 3천 원? 그러면 딱 계산 나오죠. 1,000만 명이 봐야 이게 300억 원이 되는 건데 한 800만 좀 넘었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어림잡아도 한 50억 정도가 모자라는 한 50억 정도의 손실을 끼치는 그런 영화가 됐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영화 감독 심영래 씨가 이렇게 SF 영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네, 심영래 씨가 디워 제작 발표회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SF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SF 장르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이 유효한 장르다.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SF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SF에 대한 열정적인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영래 씨가 쥐라기 공원 등 다른 나라 SF 부러워할 거 없다. 내가 시도하고 있는 이뤄내고자 하는 이것을 이뤄서 국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자라는 일념으로 영화 제작에 임했다고 합니다. 심영래 씨는 정말 개그맨으로 탑이었고 개그맨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맞아요.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왜 영화 감독을 했을까요?
왜 영화 감독을 했느냐. 심영래 씨가 아까 홍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세종대왕 이순신이요. 내가 3.15 이 초등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인데 해외에서는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해외에 내 이름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미국 개봉 추진했고 미국에서 개봉했어요. 근데 요게 그럼 또 개봉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게 좀 다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또 사실 손실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심영래 씨가 내가 감독이 되고 싶었던 이유 그것도 특히 SF D워로 영화 주라기 공원을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왜 안 돼? 나 주라기 공원 이겨보고 싶어. 이런 생각에 SF 영화를 만들게 됐다. 국산 SF 영화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방송에서 지난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심영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8시 19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마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심영래 씨가 양곱창집을 오픈을 해서 이제 본인 직영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팬들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이런 모습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심영래 씨와 만났었는데 심영래 씨 이 디워2를 제작 중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디워2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도 한번 만나볼까요? 메가폰 잡은 개감독 +1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어떤 스타일지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모아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저 정말 보자마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네. 이분 하면 네. 월드컵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보다 월드컵 경험이 많은 개그맨입니다. 아니 그건 좀 월드컵이 그래요? 김은국 씨가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데 또 이분도 좋아요. 월드컵 하면 그러나요? 그럼요. 네, 자비로 응원 다니는 분. 맞아요. 네. 예능 대부로 불리는 이분은 30년 동안 무려 7번의 월드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자주 버럭하시고 네.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시고 뭐 이미 다 아는 거 낚시 같은데. 좋아하시고. 맞아요. 개그맨 이경규 씨인데 그죠? 맞죠? 맞습니다. 메가폰 잡은 개감독 +1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개그맨의 대부 이경규 씨입니다. 이경규 씨 영화 했던 얘기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어떤 꿈을 꿨을까요? 영화 감독. 대학 시절부터 나 영화 감독 될 테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이제 완전히 뭐 막 개그맨으로 하면서 코미디언 하면서 돈을 막 긁어 모으죠. 그때 이제 이 꿈을 실현할 때다 하면서 1992년에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를 내놓았어요. 그래 이경규가 영화 연출했다고 이름을 알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흥행이 거의 뭐 폭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의 비난을 들었죠. 아이고 개그맨이 만든 영화가 그렇지. 이경규 씨 저도 이제 감독 이경규로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겁 없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출 능력이 없다기보다 너무 무모하게 준비 없이 뛰어들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반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영화 포스터가 나오기도 했는데 감독뿐 아니라 배우로 연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이경규 씨는요, 이 감독, 주연뿐만 아니라 기획과 제작까지 1인 4역을 도맡아서 했는데요. 이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복수 그리고 형제애를 그린 액션물입니다. 제작비에만 4, 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을 웃기는 일을 업으로 살아온 이경규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작비가 4억인데 1990년대 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1990년에 연예인 소득 3위로 6,500만 원이었어요. 4억이면 강남에 빌딩 사는 그 정도의 그렇죠. 돈이었다는데 네. 금전적인 손해도 좀 있었겠어요. 금전적 손해가 컸죠. 일단 첫 번째 영화 네. 흥행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화 복면다로 나오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15년 동안은 딴짓 안 했으니까 돈 뭐 그렇게 잃지 않았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간첩 소재 영화를 준비한다고 무려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아예 그냥 뭐 제작이 무산되면서 이게 공중으로 호로로록 날아갔고요. 또 일단 꾸준히 이게 10년 넘게 영화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일구 월급 줘야 되잖아요. 이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이경규 씨는 영화를 만들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걸까요? 네, 그 영화가 바로 복면다로입니다.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경규 씨가 이게 망하면 큰일 난다라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한 인터뷰에서요. 이번 영화가 망하면
나는 방송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말 취소하시라고 아니 이거 어떡할라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러냐고 안부 전화만 이 걱정하는 전화만 한 수백 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영화 복면다로의 경우에는요 이경규 씨가 개그맨이 아닌 영화 제작자로서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딱 영화가 됐는데요.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 160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관객 수 161만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다행이네요. 10,000명이 더 들어서. 근데 여기에는 직접 감독을 한 건 아니죠? 이 작품은. 첫 번째 제작을 영화 복수혈전에서는 1인 사역을 했었던 이경규 씨인데요. 15년 만에 도전하는 두 번째 영화 복면다로에서는 단 한 장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영화 복수혈전 당시 이경규 씨는 아무리 진지한 격투씬이 나와도 관객들이 그저 깔깔깔깔 웃기만 하더라라며 영화 흥행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었는데요. 그래서 제작자로만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는 모두 영화 전문가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영화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또 딸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 복수열전이 뭐예요? 아빠 영화 만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게 내 딸의 지금 아이고. 흑역사가 되는구나.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내가 두 번째 영화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해야지 하면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네. 영화에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본인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투자자를 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모았을까요? 영화에서 투자는 진짜 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경규 씨가 이 투자를 받는 노하우에 대해 굉장히 재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묻지마 투자자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묻지마 투자자란 이경규 씨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동창들이라고 합니다. 이경규 씨 말에 따르면요. 제작비의 약 10% 정도가 이 묻지마 투자자들로부터 성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영화 복수열전으로 실패를 얻은 그 편견과 우려, 그 시선들을 복면다로로 털어냈습니다. 세 번째 영화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거든요. 왜 이 영화를 택했을까요? 자, 전국 노래자랑 요것도 잘된 영화 복면다로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정말 그 딴따딴딴따 그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거든요. 복면다로가 잘 돼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무대 인사를 100번을 했는데 이렇게 전국을 돌다가 이게 전국을 돌아? 이거 전국 노래자랑을 소재로 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제작 결심을 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 KBS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떤 좀 판권 계약을 했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금을 일단 주고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안에 제작에 착수해라. 선수금은 줬는데 1년 6개월이 그냥 휘리릭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제작을 못해서 결국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정도가 아니라 판권 금액 전체를 다 한꺼번에 미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전국 노래자랑의 손익분기점은 150만 명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당시 97만 명 정도의 관객이 동원되면서 안타깝게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경규 씨는 코미디 대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왜 계속 이렇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말합니다. 이 개그는 내 삶의 근원이고 네. 영화는 내 삶의 원동력이다. 조금 다르죠.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개그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면은 다시 영화를 하면서 원동력을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다시 방송에 쓰고 나름으로는 인생의 선순환의 과정이라는 거고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뿌리가 개그라는 건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앞서 박성광 씨, 그리고 심영래 씨 얘기했듯이 개그맨들은 왜 이렇게 영화 감독이라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걸까요? 이경규 씨의 과거 한 인터뷰에서 그 정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경규 씨는 개그맨을 하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으로 외도하는 선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전업이죠. 하지만 개그맨이 영화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연 확대라고 봐야죠. 후배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선배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데도
꼭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도 가볼까요? 메가폰 잡은 스타들 플러스 원. 네 번째 스타는 누구일지 눈, 코, 입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나오네. 아유. 역시 스타네요. 요번이 그러니까요. 플러스 원이군요. 지금까지 눈, 코, 입 퀴즈에 사진으로 출연한 스타들 중에 가장 빛나죠? 네. 오늘의 주제가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이잖아요. 오늘 주제에서 플러스 원을 담당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눈, 코, 입을 모아놨는데도 뭔가 화면 뚫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 시선이 한 곳에 쏠리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배우 중에서 영화 감독에 도전했던 분들은 꽤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하정우 씨, 김윤석 씨, 이정재 씨, 그리고 이분이 있죠. 이분은 이정재 씨하고 잘 붙어 다니는. 아, 이정재 씨 영화에도 나왔던. 눈치채셨군요. 그렇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메가폰 잡은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예.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는 24년지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우성 씨 데뷔한 영화에도 나왔고. 맞습니다. 이정재 감독의 헌트에 둘이 이제 함께 공동 주연을 했죠. 이정재가 먼저 연출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정우성 씨가 이 장편 영화 연출 선배예요. 그 보호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촬영, 편집까지 마무리가 먼저 됐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봉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다만 좀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정우성 씨의 어떤 연출에 대한 그 의욕 이거는 굉장히 좀 한참 전으로 올라가요. 2002년에 그룹 G.O.D의 러브 플래시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어요. 그리고 요건 뮤직비디오라지만 영화 단편 영화 킬러 앞에 노인을 연출했던 게 201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9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장편 영화 그것도 이미 이제 또 연출을 완성한 상황이죠. 특히 단편 영화 킬러 앞의 노인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소개가 됐었고 연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획 제작한 영화 고요의 바다 우리도 이제 우주에 관한 영화 좀 있어야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를 잊지 말아요는 본인이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주연까지 했었죠. 뭔가 늘 영화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하고 연출을 하고 싶어하고 제작하고 싶어하는 영화인 정우성입니다. 네. 그 영화 보호자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영화 보호자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우성 씨가 감독, 제작, 그리고 주연까지 모두 딱 책임을 진 첫 상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만에 출소해 자신을 쫓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배우 김남길 씨, 박성웅 씨 등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이 활약을 예고한 작품인데요. 이미 토론토 등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호평을 받은 상황이라 이 국내 개봉 역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1990년대부터 나는 감독 될 테야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본인이 영화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만드는 사람, 저 사람들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관심이 갔고 자꾸 장면을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감독님들한테 조심스럽게 이거는 어때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정우성 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감독하는 영화는 내가 제작하겠다. 말하자면 내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남한테 조금 손해는 덜 끼치겠다 이런 거고 또 배우로서의 욕심에서도 감독이 연출 경험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뭐냐면 내가 나를 놓고 연기하니까 또 나를 놓고 제작해 보니까 뭔가 배우로서 여유롭고 영화를 보는 눈이 시야가 더 넓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좀 연출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준비 중입니다. 시나리오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네. 이 보호자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연출할 시기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더니 결국 그 보호자라는 어떤 묵직한 영화, 또 굉장히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호평받고 있거든요. 네. 와, 이게 한국형 스릴러, 한국형 액션을 보여줬다. 이런 평을 받는 그런 영화를 연출해내기에 이르렀네요. 네, 영화 보호자의 주연 배우가 김남길 씨랑 박성웅 씨인데 뭔가 친분이 있어서 인맥으로 만들어진 캐스팅일까요?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우성 씨가 워낙 어깨에서 인성과 인품이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정우성이랑 친해서 정우성이 좋아서 캐스팅 허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남길 씨와 박성웅 씨가 감독 정우성으로서 들으면 굉장히 좀 뿌듯할 만한, 감동할 만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의리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독 정우성을 보고 이 작품을 택했다라는 대답을 내놓은 건데요. 이 두 사람은 배우로서 정우성 씨를 오랜 시간 지켜봤기 때문에 배우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이 안에서 호흡을 맞출 때 얼마나 찰떡같이 호흡을 맞춰줄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사실 영화 감독으로서는 정우성 씨가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을 선택해줘서 이 선택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겠다. 나를 믿은 배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감동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재 감독의 헌태에는 정우성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우성 감독의 보호자에는 이정재가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정재 씨가 헌트를 제안했을 때 정우성 씨가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수락을 했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칸에서 좀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태양은 없다 보고 나서 이게 둘이 다시 나온다? 이거 자체에 의미를 둘 텐데 적어도 그 기대감에 실망이 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돼서 좀 신중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호자에도 나올 뻔했어요. 약간 이 보호자 시나리오 정우성 씨가 쓰고 있을 때 이정재 씨가 나 출연시켜줘. 나 계약금 5만 원 줘. 막 이러면서 그래 5만 원 줄게.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까지 다 찍어놔서 이게 일종의 출연 계약서가 됐는데 이 정우석 감독 정우성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적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 이거는 좀 온전한 어떤 좋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았다. 차라리 부담 없이 시나리오 주고 읽어봤는데 좋아요 하면은 출연하고 선배 감독님 나 이거 별로예요 하면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차라리 적절한 캐스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정재 씨의 출연이 무산됐다. 이렇게 배경을 밝힌 적이 있네요. 팬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영화 감독 정우성 하면 살짝 어색하거든요. 정우성 씨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일단 정우성 씨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이 감독을 하면서부터는 배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할 때보다 감독을 할 때 피로도가 한 2~3배가 더 심했지만 돌이켜보면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배우, 주조연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어떤 제작진과 일을 하고 어디에서 촬영을 할지 이런 걸 모두 정하는 게 프리프로덕션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즐기는 성향이 있더라.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영화 감독의 꿈을 이제서야 이루는 거다. 그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영화인다운 그런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자도 액션이 있는 영화인 거죠? 액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한 남자가 자신을 쫓는 어떤 그런 추적을 피해가는 거예요. 추적을 피하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혼자 하는 액션도 있고 자동차랑 함께 하는 액션도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함께 하는 액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쪽 그 잡지에서 제작 규모 대비 이런 액션이 나왔냐? 그냥 뭐 제작비 대비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우성 감독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국형 액션이다. 이렇게 사실 극찬을 했고 실제로 지난해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먼저 봤기 때문에 이런 호평이 나온 반대 올해 개봉하거든요. 네. 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24년간 절친이었지만 이정재 씨의 영화 헌트는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우성 씨도 이와 관련해서 좀 약간의 부담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왜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나 좀 부담스럽다. 나도 비교되지 솔직히 않을까? 그래요. 네. 솔직히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저보다는 그릇이 큰 것 같습니다. 단호의 부담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연결지어서 생각하려 하겠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영화 보호자와 헌트는 예산부터 스토리까지 다룰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다. 소재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각차라면 모를까 이 작품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다름까지 혼자서 비교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폰 잡은 개감독 플러스 원 스타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직장인들 점심 식사한 다음에 1시간이니까 네.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